낡은 앨범 속에 기념사진 한 장조차 남길 필요 없는 평범한 하루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아내의 앨범은 온통 1983년 9월 1일 그날 하루에 대한 아픈 기억들로 가득합니다. 그날 미국 출장을 마친 박 씨는 서울로 돌아오기 위해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서 칼 007기에 탑승했습니다. 승무원 23명과 한국, 미국, 일본 등 16개 나라의 승객 246명을 태운 비행기는 뉴욕을 출발해 앵커리지를 경유한 뒤 다음 날 아침 서울 김포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착을 약 3시간 앞둔 새벽 3시 23분 일본 관제센터와 교신을 주고받던 칼 007기가 레이더망에서 갑자기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귀국 소식을 기다리던 탑승자 가족들에게 청천벽력 같은 뉴스가 전해집니다. 5월 1일 새벽 살린 부근 상공에서 소련 전투기의 미사일 공격을 받아 승객과 승무원 269명 전원이 사망하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린이 23명을 포함한 승객과 승무원 269명 전원 사망했다는 발표. 더 안타까운 일은 비행기 추락 후 소련과 미국, 일본 3개국이 인근 해역을 한 달 넘게 수색했지만 희생자들의 시신이 단 한 구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사망 그러는데 사망은 우리가 이제 시신이 확인됐을 때 사망이지 지금은 영원한 269명이 다 실종자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은 모두 어디로 사라진 걸까? 그런데 지난해 칼 007기 희생자 가족들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평창에 계시다는 외국인 신부님이 30년도 더 넘게 전에 돌아가신 아버님의 그 렌탈 카드가 발견됐다라고 연락이 와가지고 의문의 외국인 신부가 보내왔다는 사진은 미국 미네소타주의 한 렌트카 회사에서 발급한 카드. 칼 007기에 탑승했다 돌아오지 못한 아버지의 이름은 유가빌. 카드에 각인된 회사명은 아버지가 근무하던 인가솔랜드. 준선 씨가 사진의 출처를 더 추적해보니 이 사진은 최근 미국의 한 사이트에 게시되었던 것이라고 합니다. 칼 007기 탑승객들이 사실은 전원 사망한 게 아니라 비상 착륙 후 구조되어 러시아의 한 수용소에 구금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이트. 사이트 운영자는 유가빌 씨의 카드도 그 증거 중 하나라고 합니다. 이 사이트에 올라온 칼 007기 탑승자의 물건은 또 있습니다. 소제이 손이라는 영문 이름이 적힌 명함. 이 명함은 칼 007기 탑승자 명단에 있는 손소자 씨의 것으로 추측됐습니다. 그동안 여러 의혹들을 애써 외면해왔던 유준선 씨는 아버지의 소지품이 실제로 눈앞에 나타나자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진짜 우리가 모르게 생존해서 그 옛 소련 땅에서 어디서 고생을 계속 하고 계시면서 생존해 계시는 건 아닌지 하는 이제 소련 전투기가 대형 민간 항공기를 격추시킨 사상 초유의 참사. 소비에트 연합을 중심으로 한 공산 진영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진영 사이의 냉전이 전 세계를 뒤덮고 있던 1983년. 사건의 진실과 실종자들의 행방은 오랫동안 권력자들의 비망록 안에 감춰져 있었습니다. The universal reaction against it and the evidence of their complicity. The Soviets still refuse to tell the truth. 그런데 지난달 83년 당시 칼 007기 격추 사건을 둘러싸고 백악관과 미 국무부 사이에 오갔던 비밀 문서가 38년 만에 공개됐습니다. 그 안에는 칼 007기 격추 사건을 둘러싼 소련과 미국의 적나라한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이 끔찍한 비극은 모순적이게도 대통령의 정책에 힘과 목적성을 실어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핵전쟁의 나락으로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핵 버튼을 누를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 갈 수 있었거든요. 강대국의 권력자들은 칼 007기 격추 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었을까? 소련이 붕괴되고 초대 러시아 대통령에 오른 옐츠는 1992년 정식 수교를 맺은 기념으로 한국에 깜짝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1983년 격추 당시에는 아무도 찾지 못했다던 칼 007기의 블랙박스. 하지만 그때 우리가 받은 것은 말 그대로 박스뿐이었다고 합니다. 모든 분석이 끝난 뒤에야 우리에게 돌아온 블랙박스 안에는 2개의 롤테이프가 들어있는데 그중 하나는 조종실 음성 기록 자료인 CVR, 다른 하나는 각종 비행기 조작에 관한 기록이 담긴 FDR입니다. 국제민간 항공기구 이카오는 이 블랙박스를 바탕으로 93년 최종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칼 007기는 경유진 앵커리지를 출발한 지 불과 10분여 만에 정상 항로를 이탈하기 시작했고 소련의 주요 군사기지가 밀집한 캄차카 반도를 가로지르다 살린 인근에서 격추됩니다. 대체 왜 이렇게 위험한 항로를 비행한 걸까? 데이터상에 보면 조종사가 INS 항법 모드로 가지 않고 헤딩 모드에 의한 거로 갔다는 게 현재 대부분의 여론입니다. 당시 칼 007기 조종실에는 환성 항법 장치인 INS가 장착돼 있어 예정 항로를 입력만 하면 그 경로대로 비행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블랙박스 분석 결과 사건 당시 칼 007기는 INS 모드가 아니라 조종사가 직접 방향을 설정하는 헤딩 모드로 비행 중이었다는 겁니다. 칼 007기의 항로 이탈은 조종사들의 과실이었는지 기계 장치의 고장이었는지 지금도 정확히 알 수 없는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격추 23분 전 칼 007기는 정상 항로에서 이미 수백 킬로미터 벗어나 사할린 상공에 진입했고 레이더로 그 사실을 확인한 소련의 소콜 공군 기지에서는 전투기를 출격시킨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조종사들은 이런 일촉즉발의 위기를 알아채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보이스 레코드에서는 그 상황에 대한 어떠한 인지나 이게 없어요. 이렇게 잘 가는구나 이렇게 착각하고 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평온하던 조종실이 혼란에 빠진 건 새벽 3시 26분. 기체 뒤쪽에서 작은 폭발 소리가 들린 직후였습니다. 조종사들의 음성이 점점 희미해지고 비상 안내 방송만 반복적으로 울려 퍼지는 조종실. 안타깝게도 공격받은 지 1분 44초 만에 녹음 파일은 끝이 납니다. 그런데 레이더 자료에 따르면 칼 007기는 소련 전투기의 공격을 받은 후 최소 9분 동안 비행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엔진은 이상이 없는 걸로 나타나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또 조종사가 나머지 걸 가지고 아마 유압이 다 사라지기 전까지 어느 정도 조종을 했을 겁니다. 블랙박스 정보와 소련과 일본의 레이더에 기록된 제한적인 정보만으로는 피격 이후 약 9분이라는 시간 동안 칼 007기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 이 지점에서 수많은 의혹들이 생겨났습니다. 게다가 1996년 미국 CIA가 작성했다는 극비 문서까지 등장하자 의혹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이 보고서는 칼 007기가 격추 후 바다에 비상 착륙을 시도한 것이 분명하며 또 착륙에 성공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결론짓고 있습니다. 관련국들은 모두 그 문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탑승자들이 생존해 있기를 바라던 가족들은 이런 의혹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작년에 나타난 유가빌 씨와 손소자 씨의 소지품은 생존서를 반신반의하던 유가족들에게는 놀라운 일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이 보내준 사진을 늘 가슴에 품고 다녔다는 아버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걸 저희는 사실은 인정을 하고 살지는 않았거든요. 어렵고 진짜 유해나 유품이나 이런 게 발견된 것도 없고 그 사고가 났는데 저희한테 뭐 하나 온 게 없잖아요. 인정을 못하는 거지. 바다에서 착륙이 됐고 많은 사람들이 살았을 거다. 그런데 말입니다. 소련 전투기 미사일에 격추된 칼 007기는 정말 비상 착륙에 성공하거나 탑승자가 생존할 수 있었을까? 엔진이 작동하는 상태에서 칼 007기와 유사한 속도와 각도로 추락한 군용기 사고 영상은 많은 것을 짐작케 합니다.
이거는 그냥 그대로 물속으로 뭐 물에다가 총알 쏘듯이 그냥 그런 들어가는 상태가 되는 거죠. 파편이 물 안에서 확 퍼지는 거. 예예. 그때 아무것도 찾지 못하는 조각이 거의 뭐 30-40cm 이내 그런 상황으로. 이렇기 때문에 바다에 추락하는 항공기 사고의 경우 사망자의 시신은 온전한 모습으로 발견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269명의 탑승객이 전원 사망하고 시신이 온전치 않다 하더라도 그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은 것은 이상한 일이라고 합니다. 나와야죠. 20-30%는 뜨고 나머지는 가라앉고요. 부패가 되면서 뜨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269명이 전원 사망했으면 열심히 찾았으면 많이 찾았겠죠. 승객들의 유해와 유품은 모두 어디로 사라진 걸까? 1992년 옐친 대통령보다 먼저 한국을 찾아왔던 러시아의 한 신문 기자는 그에 관해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83년 사건 직후 소련군과 KGB가 칼 007기 블랙박스뿐 아니라 탑승객들의 시신과 유품을 대량 수거하고도 조직적인 은폐 작업을 진행했다는 증언, 민간 항공기 격추 사실을 부인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증거를 인멸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실체를 찾고 있는 명함과 카드는 사건 당시 유해 은폐 과정에서 누군가 습득한 유품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우리는 러시아의 언론사와 온라인 정보를 샅샅이 검색한 끝에 한 러시아 방송사가 2007년에 제작한 다큐멘터리 영상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K 팬텀의 비밀이라는 제목의 영상은 1시간에 걸쳐 소련이 격추한 것은 미군의 정찰기뿐이며 여기에 낀 칼 007기 사건은 소련을 궁지에 몰기 위해 조작됐을지 모른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 속에는 낯익은 사진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찾고 있던 손소자 씨의 명함과 유가빌 씨의 카드입니다. 그런데 이 영상에는 83년 당시 발견된 다른 탑승객들의 유품도 여러 등장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놀라게 한 한 소녀의 사진. 사진 속 소녀의 모습은 한진경 씨가 우리에게 보여준 소풍 사진과 어딘가 닮아 보입니다. 이 사진은 영상 속에서 어떤 내용으로 소개됐을까? В нескольких направлениях, включая Москву. В 1994 году Лапко удалось купить у одного из российских чиновников фото. В нем обнаружили фотографию корейской девочки. 한진경 씨의 아버지가 칼 007기 탑승자가 아니라 미군 정찰기에 타고 있다 실종된 한국인 첩보원이라는 황당한 주장. 그 주장을 제일 먼저 한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미셸 브룬. 프랑스 항공 전문가로 소개된 그는 칼 007기가 미국의 정찰기라는 주장을 해 유명해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1995년 그가 출판한 책의 표지는 바로 그 한국 소녀의 사진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소개된 미셸 브룬의 설명에 따르면 이 한국 소녀의 사진은 한 프랑스인 기자가 러시아 군 관계자에게서 구입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찾은 사진을 그녀는 알아볼까? 이건 이제 러시아에서 뭐 CTC라는 방송에 나왔던 다큐멘터리. 영상을 유심히 지켜보던 한진경 씨는 한국 소녀라고 소개된 사진이 나오자마자 한눈에 그 사진을 알아봅니다. 내 사진이다. 제 사진 맞아요. 자신의 사진으로 표지를 장식한 책을 상상이나 했을까? 빨간 모자 맞잖아요. 책 본문에 소개된 내용을 설명하는 동안 놀라움은 울분으로 바뀌어갑니다. 국정원 직원의 뭐 군인의 제 사진 한 장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꾸며낼 줄은 몰랐는데. 그녀가 가장 마음 아픈 건 이 사진이 외국인들 사이에서 음모론의 증거로 사용되며 돈으로 거래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지난해 사할린의 한 온라인 신문에는 칼 007기의 잔해가 여전히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어야 할 유품이 음모론의 증거로 둔갑해 낯선 외국인들 사이를 떠돌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1983년 9월 1일
칼 007기 격추 소식을 타전받은 한국 언론사들이 가장 먼저 급파된 곳은 사고 해역에서 가장 가까운 일본 홋카이도 체북단 와카나이였습니다. 31명의 기자가 홋카이도 해상보안청을 주요 정보처로 삼아 국내로 보도한 기사들 중에는 와카나이 앞바다까지 떠내려온 칼 007기의 잔해와 유류품 사진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어가 뚜렷하게 보이는 좌석 덮개, 항공사 마크가 찍힌 종이컵, 각종 의류와 신발까지 그 숫자가 무려 1,059점에 달했다고 합니다. 당시 우리 정부는 어떤 노력을 했을까? 법률이 정한 비밀 해제 기한 30년을 넘긴 관련 기록은 무려 1,800여 장. 우리 정부가 소련으로부터 수색과 유품 인수단 참여를 거부당한 과정이 고스란히 기록된 문서들은 온통 약소국의 무력함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결국 일본을 통해 받아온 인수품 역시 항공기 잔해 73개를 제외하면 탑승자의 유품은 의류 7개와 책 2권뿐 소유자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물건들 뿐이었습니다. 약속이기 때문에 러시아에서 우리 취급을 아마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나마 기대할 수 있는 게 미국밖에 없었을 거라고. 그렇다면 철의 장막이라던 소비에트 연합이 붕괴된 이후에는 상황이 좀 달라졌을까? 1991년 러시아 언론을 통해 각종 폭로가 터져나오자 발빠르게 사할린 현지 취재에 나선 사람이 있습니다. 당시 히로시마 TV 프로듀서였던 가와카미 사보로 씨. 그는 당시 외국 언론사 중 최초로 러시아 군 당국의 허가를 받아 칼 007기 추락 해역에서 직접 수중 촬영까지 합니다. 巨大なタイヤ、曲がった金属片、これはあまりにも巨大なジャンボ機の外壁。 기체 잔해와 유류품 사이에서 발견된 사람의 유골. 격추 사건 후 8년이 지났지만 그곳엔 여전히 탑승객들의 흔적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ソ連は大韓航空機はアメリカのスパイ偵察機だという説をですね、当時からもう一貫して取ってましたから、乗客乗員の遺品とかですね、なんとかが回収されて出てくると、彼らにとっては非常に都合が悪いと思うんですよね。スパイ機だったという説が覆るわけですから。 더 놀라운 것은 83년 당시 수색에 참여했던 소련 잠수부들이 칼 007기의 잔해나 유품 사진 등을 집안에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건 당시 소련 당국은 진실을 은폐하는 데 급급해 사고 유류품을 방치했고 냉전 이후 러시아 사람들은 그 유류품들을 돈벌이로 삼았다는 것이 그가 목격한 잔인한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진실을 숨긴 것은 소련만은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카오의 보고서에 따르면 칼 007기가 감차카 반도의 소련 핵심 군사시설 상공에 진입했을 때 실제로 미 공군 정찰기가 그 주변을 정찰 중이었다고 합니다. 영해는 들어가지 않는 그 지점에서 정확하게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볼 때는 실제는 혼선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충분히요. 레이건 대통령 도서관이 지난달 새롭게 공개한 문서에는 어떤 새로운 진실이 담겨 있을까? 140장에 걸쳐 칼 007기 격추 사건 대응에 대한 미 국무부와 백악관의 논의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이 문서에는 당시 사건에 대한 미국의 정치적 속내가 담겨 있습니다. 이 사건은 그동안 소련이 만들어온 도덕적, 정치적 평화론자의 이미지를 뒤집을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는 국제적 분노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타자간 연대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들에 집중해야 합니다. 굉장히 좋은 기회였죠. 레이건 행정부가 군비 확충을 하고 그리고 소련에 대한 그런 제재를 가하고 하는 것에 대한 미국 국민적인 지지를 얻었던 사건이 바로 대한항공의 칼기 격추 사건이죠. 참담한 비극 앞에서도 강대국의 권력자들에게는 진실보다 자국의 이익이 더 중요했을지 모릅니다. 자상했던 아버지, 성실했던 남편, 유능한 인재들과 진취적이었던 학생들, 자식 뒷바라지에 평생을 바친 노모, 그리고 23명의 어린 영혼들. 이데올로기의 바다가 삼켜버렸던 그들의 흔적은 38년이 지난 지금도 미궁의 바다를 헤매고 있습니다.